2015년의 마지막 밤. 대전 중구의 오래된 주거 골목에서는 연말 특유의 들뜬 분위기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 겹쳐 있었다. 번화한 도심에서 몇 블록만 벗어나면 낮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이어지는 동네가 나타났고, 그곳에서 24살 김혜인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혜인은 충남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지 반년이 조금 넘은 신규 교사였다. 대전 시내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배치된 첫 학기 동안 그는 학생들 이름을 외우고 교실 규칙을 만들고 수업 자료를 준비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정식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또래들과 비슷하게 그는 안정적인 교직 진입을 기다리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급여는 독립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혜인은 저녁마다 대전역 근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 같은 지역에서 자란 사람들을 계속 마주치는 도시에서 낮에는 교사로, 밤에는 서빙 직원으로 존재하는 생활은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혜인은 부모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과 스스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감각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다. 그의 부모 김동수와 박선자는 같은 동네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부부였다. 동수는 대전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부상으로 조기 퇴직했고, 선자는 인근 중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일했다. 둘에게 혜인은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이었고, 가족의 일상은 딸의 일정에 맞춰 움직였다. 저녁 식사 시간, 주말 장보기, 시험 기간을 앞둔 긴장과 방학의 여유가 집안의 흐름을 결정했다. 혜인은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사는 삶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집은 여전히 안전한 중심이었고, 부모 역시 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2015년 12월 31일은 혜인에게 특별하지 않은 하루로 시작되었다. 학교는 겨울방학에 들어가 있었고, 임용시험 준비 자료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다. 저녁에는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연말 저녁 근무는 평소보다 바쁜 편이었지만 추가 수당이 붙는 날이기도 했다. 혜인은 근무를 마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떡국을 먹으며 자정방송을 보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대전역 인근 식당은 밤이 깊어질수록 손님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연말 모임 장소로 향하기 전 간단히 식사를 하는 손님과 이동 중 잠시 들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혜인은 그날도 평소와 같은 흐름 속에서 근무를 마쳤다. 식당 직원들은 새해 인사를 건네며 각자 귀가 준비를 했고, 혜인의 퇴근 시간은 22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혜인의 집은 식당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였다. 그는 수년간 같은 길을 반복해 다녔고, 그 동선은 일상의 일부처럼 익숙했다. 대전역에서 중구 주거지로 이어지는 골목들은 늦은 밤이면 한산해지는 특징이 있었다. 번화한 상권과 주거구역 사이의 경계는 분명했고, 혜인이 거주하는 블록은 소규모 주택과 저층 아파트가 섞인 오래된 동네였다. 그날 밤 역시 특별히 위험하게 보이는 요소는 없었다. 연말이라 일부 가정에서는 불빛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고, 골목마다 차량이 드물게 오갔다. 혜인은 평소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경로를 따라 귀가 중이었다. 그에게 이 동네는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기억의 공간이었고, 밤길 역시 낯설지 않았다. 부모는 집에서 딸의 귀가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다. 선자는 식탁 위에 떡국 재료를 준비해 두었고, 동수는 텔레비전 채널을 맞추며 시간을 확인했다. 혜인의 근무 종료 시각과 도보 이동 시간을 합치면 귀가 예상 시점은 22시 15분 전후였다. 가족의 새해 맞이는 단출하지만 오래된 습관이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각이 지나도 현관문 소식은 없었다. 동수와 선자는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함을 느끼지 않았다. 같은 동네에서 지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일은 흔했고, 연말 밤에는 귀가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22시 30분이 지나자 선자는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다. 연결은 되지 않았다. 몇 분 후 다시 시도했지만 같은 상태였다. 동수는 근무 경험상 통신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드시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귀가 경로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사람으로서 설명되지 않는 지연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혜인의 귀가 경로에는 특정 구간이 있었다. 주거지 블록 안쪽으로 들어가는 골목 중 하나로
가로등 간격이 넓고 CCTV 사각이 존재하는 구역이었다. 동수는 과거 근무 시절 해당 구간을 순찰 동선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동네에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 장소였지만 구조적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22시 45분. 동수는 외투를 챙기고 집 밖으로 나섰다. 그가 딸의 이름을 떠올리며 이동한 방향은 식당에서 집으로 이어지는 귀가 경로였다. 같은 시각 선자는 집에 남아 계속 전화를 시도했다. 골목 중간 지점에서 동수는 보도 가장자리에서 낯선 정적을 느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의 가방이 놓여 있는 위치를 발견했다. 가방과 휴대전화는 바닥에 떨어진 채로 남아 있었고 주변에는 귀가 도중 발생한 사건의 흔적만이 존재했다. 그 시점에서 김혜인의 이동은 중단되어 있었다. 집까지 남은 거리는 몇십 미터에 불과했다. 가족이 기다리던 공간은 바로 앞에 있었고 일상적 귀가 동선의 끝은 거의 도달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 지점 이후의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대전 중구의 오래된 주거 골목에서 2015년 12월 31일 밤 22시대의 김혜인의 흔적은 그곳에서 사라졌다. 부모가 기다리던 새해의 시간은 도달하지 않았다. 가족의 일상은 그 밤을 기준으로 멈추었다. 그리고 김혜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도시의 한 블록 안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남긴 채 존재에서 분리되었다. 김혜인의 가방이 발견된 시점부터 사건은 개인의 실종이 아니라 명확한 범죄 가능성을 지닌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김동수는 현장을 확인한 순간부터 직감적으로 납치 상황을 인식했다. 지갑과 신분증,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휴대전화는 파손된 상태로 떨어져 있었다. 단순 분실이나 도주를 설명할 요소가 존재하지 않았다. 동수는 가방을 건드리지 않은 채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했고 현장 보존과 초기 대응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건을 실종이 아닌 강제 실종 의심 사건으로 분류했다. 주거지 골목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가능성은 지역 치안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었고 형사과와 강력팀이 동시에 투입되었다. 김동수는 전직 경찰 신분으로서 사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현장 주변 반경 설정, 이동 동선 파악, CCTV 확보, 마지막 목격 시점 규명이 초동 수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혜인의 귀가 경로를 따라 설치된 공공 및 사설 CCTV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대전역 인근 상권, 버스 정류장, 편의점 외부 카메라, 주택가 골목 입구 카메라가 순차적으로 수집되었다. 영상 분석 결과 혜인은 22시 이후 식당에서 나와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까지는 확인되었다. 이후 특정 구간에서 영상 기록이 단절되었다. 그 구간은 김동수가 기억하던 사각지대와 정확히 일치했다. 현장 인근 주민 탐문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밤 10시대 주거 골목은 대부분 가정 내부 활동 시간대였고 외부 이동 인구가 많지 않았다. 특별한 소음이나 비명, 차량 급정거를 인지한 사람은 없었다. 노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블록 특성상 22시 이후 외부 활동 인식률 자체가 낮았다. 김혜인의 아르바이트 근무 환경도 조사 대상이 되었다. 식당 동료와 업주, 손님 목록이 확인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남성이 반복적으로 단독 방문하며 혜인을 관찰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 이름이나 연락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근무자들은 해당 인물을 일정 기간 인식하고 있었다. 식당 내부 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영상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카운터석에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주변을 관찰하는 시선 패턴을 보였고 혜인의 이동 동선과 겹치는 위치에 장시간 머물렀다. 얼굴 식별은 어려웠지만 체격과 복장 특징은 분석 가능했다. 경찰은 해당 인물을 사건 관련 주요 참고 인물로 설정했다. 영상에서 남성의 입장과 퇴장 시각, 이동 방향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식당 외부 CCTV 연계 영상에서는 동일 인물의 추적이 끊어졌다. 인근 골목에서 영상 연속성이 상실되었다. 김동수는 영상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화면 속 남성의 시선 흐름과 위치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대상에 대한 집중 관찰 행동이 존재했고 단순 손님 패턴과 달랐다.
수사는 해당 인물의 신원 확인에 집중되었다. 지역 상권 내 유사인물 조회, 단골 손님 명단 대조, 인근 직장인 이동 기록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식당은 외부 방문객 비율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특정 신원을 특정할 정보가 없었다. 경찰은 공개 수사 전환을 검토했다. 영상 일부를 편집하여 언론과 시민 제보를 통한 신원 확인을 시도하는 방식이었다. 대전 지역 방송과 인터넷 포털을 통해 남성 영상이 공개되었다. 제보 전화가 다수 접수되었다. 그러나 제보는 대부분 불확실한 유사 인상에 기반한 것이었다. 동일 체형, 동일 복장, 유사 모자 착용 남성 사례가 반복 보고되었지만 직접 연결되는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신원 특정은 실패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시간대 차량 이동 기록 분석도 병행했다. 골목 진입 가능 도로의 CCTV 차량 번호 인식 기록을 대조했다. 특정 시간대 차량 통과 목록이 도출되었지만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혜인의 통신 기록도 분석되었다. 마지막 기지국 접속 위치는 귀가 경로 중간 지점이었다. 이후 통신 단절이 발생했다. 강제 파손 가능성이 높았다. 수사는 납치 후 차량 이동 가능성을 전제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골목 내 목격 차량 정보가 없었고 소형 차량 접근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이 짧은 시간 내 조용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동 수사 72시간 동안 강도 높은 탐문과 영상 분석이 진행되었지만 피해자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방향은 점차 가설 기반 추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김동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해와 수용은 별개였다. 그는 사건이 초기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박선자는 경찰서 출입이 일상이 되었다. 실종 전단 제작과 배포를 시작했다. 대전 시내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게시판, 병원 접수대 주변의 딸의 사진이 부착되었다. 경찰은 사건을 강력범죄 전담으로 유지했지만 단서 확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주요 참고 인물로 지정된 남성의 신원은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 김혜인의 마지막 확인 위치는 동일하게 남아있었다. 주거 골목, 집까지 수십 미터 거리. 그 지점 이후의 이동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2016년 1월, 사건은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었다. 언론 보도는 일정 기간 이어졌지만 다른 사건에 밀려 점차 감소했다. 김동수는 수사 자료를 반복 확인했다. 골목 구조, 영상 단절 구간, 시간대, 참고 인물 위치. 그는 범행이 사전 관찰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는 객관 증거 중심으로만 진행될 수 있었다. 추정만으로 특정인을 지목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김혜인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 중구의 그 골목에서 중단된 이동은 계속 중단된 채 남아있었다. 그리고 김혜인의 이름은 공식 기록상 실종 상태로 유지되었다. 김혜인의 실종 사건은 수사 초기 몇 달 동안 지역 사회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유지되었다. 대전 지역 언론은 젊은 초등교사 실종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연말 귀가 중 발생한 납치 가능성은 시민 불안을 자극하는 소재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보도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였지만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박선자는 수사가 둔화되는 흐름을 체감하고 있었다. 경찰의 공식 입장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지만 초기와 같은 인력 집중은 유지되지 않았다. 그는 실종 전단 제작을 개인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기존 경찰 배포 자료 외에 가족 사진과 생활 정보가 포함된 별도 전단을 제작했다. 대전 시내를 넘어 세종시, 청주, 천안, 공주까지 이동 범위를 넓혔다. 전단에는 김혜인의 이름, 나이, 신장, 마지막 복장, 실종 날짜와 장소가 표기되었다. 기간제 교사 신분, 대전 출신, 가족 연락처가 명시되었다. 박선자는 대중교통 이용 동선이 겹치는 장소를 중심으로 부착 위치를 선택했다. 버스 터미널 게시판, 지하철 역사 안내판 주변, 대형 병원 접수 공간, 종교시설 게시판이 주요 대상이었다.
전단 부착과 동시에 그는 직접 방문자를 상대로 질문을 반복했다. 사진 속 인물을 본 적이 있는지, 유사 인물을 목격한 적이 있는지, 이동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 확인했다. 대부분의 응답은 기억 없음이었다. 일부는 유사 인상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동수는 초기 1년 동안 수사자료 접근을 지속했다. 전직 경찰 신분으로 제한적 열람이 허용되었다. 그는 사건 발생 구간 CCTV 목록, 탐문 결과, 참고 인물 분석 자료를 반복 검토했다. 수사팀이 도출한 범행 가설은 단순했다. 사전 관찰 후 귀가 중 납치, 차량 이동, 장거리 이동 가능성. 그러나 이동 경로를 입증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동수는 특정 시점 이후 자료 검토를 중단했다. 동일한 정보 반복이 의미 없음을 인식했다. 그는 직업적 분석과 개인적 감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2017년이 되면서 사건은 공식적으로 장기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지만 적극 수사 단계에서 관리 단계로 이동했다. 담당 형사는 변경되었고 사건 파일은 미제 관리 체계에 편입되었다. 박선자는 수색 범위를 개인적으로 계속 확장했다. 그는 전국 실종자 가족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와 민간 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사례를 공유했다. 유사 사건 정보, 신원 미상자 발견 사례, 장기 실종자 발견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연령 진행 이미지를 제작했다. 25세, 27세, 30세 예상 얼굴.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미지였다. 원본 사진과 함께 비교 자료를 제작하여 전단을 업데이트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외형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시도였다. 김동수는 외부 활동 참여를 줄였다. 그는 가족 내 대화에서도 사건 언급을 최소화했다. 감정 표현 대신 침묵이 증가했다. 경찰 동료들과의 연락도 점차 줄어들었다. 사건 관련 질문을 받는 상황 자체를 회피하기 시작했다. 가정 내 구조도 변화했다. 김혜인의 방은 원형 상태로 유지되었다. 교사용 교재, 임용시험 준비서, 개인 물품이 그대로 보관되었다. 박선자는 정기적으로 청소와 정리를 지속했다. 물품 이동이나 재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명절과 가족 기념일은 간소화되었다. 외부 방문과 모임이 감소했다. 주변 친척의 방문 빈도도 줄어들었다. 실종 가족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부담을 주변이 회피하기 시작한 결과였다. 대전 지역에서 김혜인 사건은 점차 과거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신규 범죄와 사회 이슈가 보도 중심을 차지하면서 사건 언급은 사라졌다. 지역 커뮤니티에서조차 언급 빈도가 감소했다. 박선자는 기억 유지 활동을 개인적으로 지속했다. 매년 실종일에 맞춰 전단 재배포를 실시했다. 대전역과 중구 일대 주요 지점에 동일 사진을 부착했다. 그는 실종 시점과 동일 위치에 반복적으로 방문했다. 경찰 기록상 사건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미제 장기 실종. 단서 없음. 용의자 특정 불가. 2018년 이후 박선자의 활동 반경은 수도권으로 확대되었다. 그는 서울역, 용산역, 수도권 환승 거점에도 전단을 부착했다. 장거리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그 과정에서 다수 제보가 접수되었다. 유사 외형 여성 목격, 노숙인 시설 인물 유사성, 병원 환자 유사성. 그러나 확인 결과 모두 일치하지 않았다. 실종 가족 커뮤니티 활동은 박선자에게 지속 동력을 제공했다. 그는 동일 상황 가족과 정보 교환을 지속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례가 장기 미제 상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김동수는 알코올 의존이 증가했다. 공식 치료 단계는 아니었지만 일상적 음주 빈도가 상승했다. 그는 사회적 활동보다 개인적 고립을 선택했다. 가정 내 대화는 기능적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생활 정보 교환 외 사건 관련 언급은 거의 사라졌다. 부부 간 감정 공유도 감소했다. 김혜인의 생일과 실종일은 가족 일정에서 특수 날짜로 유지되었다. 박선자는 생일에 케이크를 준비했다. 김동수는 해당 날짜에 외부 활동을 피했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건 기억은
가족 내부에만 집중되었다. 외부 사회에서의 인식은 희미해졌다. 2019년 실종 4년 경과 시점에도 수사 상태 변화는 없었다. 담당 부서 정기 검토 결과 추가 단서 없음으로 기록되었다. 박선자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전단 제작과 배포, 제보 확인, 기록 관리가 반복되었다. 그는 딸의 존재를 공적 공간에서 유지하려 했다. 김동수는 기록 열람을 완전히 중단했다. 사건 자료를 더 이상 보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족의 일상은 외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중심 인물 부재 상태가 지속되었다. 김혜인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대전 중구주거 골목에서 중단된 이동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사건은 장기 실종 상태로 고정되었다. 2016년 1월 3일 새벽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기록에는 신원 미상의 여성 환자 1인이 접수된 사실이 남아 있었다. 발견 위치는 병원 외부 출입구 인근으로 기재되었고 발견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었다. 신분증, 휴대전화, 개인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외부 인계자 정보도 기록되지 않았다. 환자는 즉시 응급치료 절차로 이송되었고 두개골 골절과 광범위한 뇌손상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병원 측 신고에 따라 신원 확인 절차를 개시했다. 지문 조회,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대조, 의료 기록 비교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일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환자는 잠정적으로 무연고 신원 미상자로 분류되었다. 의료진 기록에 따르면 환자는 72시간 이후 의식을 회복했다. 회복 직후 인지 기능은 유지되었으나 개인 정체성 기억이 전면 소실된 상태였다. 이름, 출생지, 가족, 학력, 직업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다. 자전적 기억의 광범위한 상실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외상성 역행성 기억상실 진단을 기록했다. 환자는 자신의 신원을 설명할 수 없었고 주변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 경찰은 환자 진술을 기반으로 단서를 확보할 수 없었다. 환자는 사건 발생 전 이동 경로와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다. 병원 사회복지팀이 개입했다. 무연고 환자 보호 절차에 따라 임시 신원 부여와 보호 체계 연결이 이루어졌다. 환자에게는 임시 이름이 필요했고 행정 등록을 위해 새로운 신원이 생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다. 이서연은 보호시설 연계와 재활 치료를 병행했다. 신체 기능 회복은 진행되었지만 기억 회복은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 기록에는 과거 기억 회복 가능성 불확실, 장기 기억 손상 가능성 높음으로 기재되었다. 경찰은 발견 경위를 추적하려 했다. 병원 인근 CCTV 확보가 시도되었으나 사건 시간대 특정이 불가능했고 영상 보존 기간 경과로 자료 확보가 제한되었다. 병원 출입구 접근 차량 기록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제기되었지만 관련 교통사고 신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병원 기록에는 고속 충돌과 유사한 손상 패턴이 기재되었으나 사고 장소와 차량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서연은 이후 보호 체계에서 독립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동했다. 무연고 성인 대상 자립지원 절차가 적용되었다. 임시 거주지 제공, 직업 상담, 신분 등록, 건강보험 연결이 진행되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 학력과 경력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기본 행정 절차를 통해 신분이 구축되었다.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계좌 개설이 신규로 생성되었다. 기억 상실 상태는 일상 적응에 지속적 영향을 미쳤다. 특정 기술과 습관은 유지되었지만 개인사 기억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인지 패턴을 보였으나 출처를 설명하지 못했다. 치료 과정에서 심리 상담이 병행되었다. 상담 기록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 단편이 기재되었다. 교실, 어린 학생, 학습 자료, 가족과 관련된 감정 단서. 그러나 연결된 서사는 형성되지 않았다. 이서연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보조 업무를 습득했다. 이후 중소회계사무소에 취업했다. 업무 수행 능력은 안정적이었다. 숫자 처리, 기록 정리, 반복 업무 적응이 양호했다. 그는 서울 구로구 소형 임대주택에 거주했다. 행정지원 종료 이후에도 동일 지역에 머물렀다.
생활 반경은 직장과 주거지 중심으로 제한되었다. 과거 기억 부재는 정체성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쳤다. 상담 기록에는 자기 동일성 혼란, 기원 불명 감각, 단절된 3인식이 반복 기록되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탐색하려는 시도를 지속했다. 경찰 기록 열람 요청이 있었으나 무연고 등록 이후 추가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의료 기록을 통해 사고 시점을 2016년 1월 초로 인지했다. 그 이전의 삶은 공백 상태로 유지되었다. 상담 과정에서 그는 교육 관련 기억 단편을 반복 언급했다. 어린이 대상 활동, 학습 지도, 교육 공간. 그러나 사실 여부 확인은 불가능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직업이 교육 관련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그러나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정체성 공백은 지속되었다. 그는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과거 기억 회복 가능성은 낮아졌다. 의료진은 장기 손상 고착 가능성을 기록했다. 이서연의 신원은 2016년 이후 행정 기록에 지속적으로 축적되었다. 그 이전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에서의 삶은 새로 생성된 삶이었다. 그리고 김혜인의 이름과 이서연의 이름은 서로 다른 기록 체계에서 분리된 채 존재하고 있었다. 이서연은 기억 상실 이후 형성된 삶 속에서 안정된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정체성 공백은 지속적인 심리적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상담 기록에는 과거를 알 수 없다는 감각에서 비롯되는 불안, 자신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지속적 의문, 특정 감정이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반복되는 양상이 남아 있었다. 의료진은 언어적 표현을 통한 자기 서사 형성이 기억 단편 접근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음성 기록 방식의 자기 표현이 제한되었다. 글쓰기보다 말하기가 자전적 기억 접근에 유리할 수 있다는 임상 경험에 기반한 선택이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생각과 기억 단편을 음성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초기 기록은 개인 보관 용도였다. 과거를 추적하려는 시도라기보다 현재 감정 상태와 떠오르는 이미지 조각을 저장하는 목적이었다. 기록에는 반복되는 요소가 존재했다. 어린이와 관련된 장면, 교육 환경과 유사한 공간, 특정 나이대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감각, 가족과 연관된 안정감. 그러나 시간과 장소, 인물 관계는 연결되지 않았다. 상담은 장기적으로 이어졌다. 이서연은 기억 회복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회복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을 지속했다. 그럼에도 자전적 단편을 외부화하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3년 상담사는 기록 방식을 외부 공유 형태로 전환할 가능성을 제안했다. 동일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간접적 연결이 정체성 수용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서연은 일정 기간 망설였으나 개인 기록을 디지털 플랫폼에 게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얼굴과 실명 공개 없이 음성 중심 기록을 선택했다. 채널 이름은 개인적 기억 조각이라는 의미를 반영한 형태로 설정되었다. 게시 내용은 과거 기억 부재 상태에서 경험하는 심리, 정체성 공백,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단편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었다. 영상은 시각 정보 없이 음성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이서연은 자신의 과거를 추정하거나 서사를 구성하지 않았다. 단지 떠오르는 감각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기록에는 특정 반복 주제가 존재했다. 교실과 유사한 구조, 어린 연령대 아동과 관련된 역할 인식, 학습 자료를 다루는 감각, 누군가를 가르치던 위치에 있었다는 느낌. 그러나 확정된 사실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이 교육 관련 경험을 가졌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근거가 없음을 동시에 명시했다. 기억 단편이 실제 경험인지, 상상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인식이 기록에 반복되었다. 채널은 소규모 구독자 기반을 형성했다. 기억상실 경험자, 트라우마 환자, 심리치료 경험자가 주된 청취자였다. 댓글에는 공감과 유사 경험 언급이 남았다. 이서연은 타인의 경험과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 정체성에 대한 외부 단서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 채널 게시 내용은 개인 내면 기록 수준에 머물렀다. 이서연은 자신의 사고 시점을 2016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그는 특정 연령대 이전의 자신을 상상할 수 없었다. 상담 기록에는 반복되는 교육 관련 이미지 단편이 중요 단서로 기재되었다. 어린 학생과 관계 맺는 위치 인식, 학습 자료 정리 경험, 교사 역할 감각. 그러나 이를 실제 직업 기억으로 확정할 근거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교육 종사자였을 가능성을 가정했지만 확인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추정 상태로 유지했다. 이서연의 기록 활동은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주간 단위 음성 기록이 누적되었다. 내용은 기억 상실 경험과 정체성 탐색 감정 중심이었다. 매 채널은 공개 상태로 유지되었지만 확산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알고리즘 노출은 낮았고 외부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서울 내 직장과 주거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과거 탐색 활동은 심리적 차원에 머물렀다. 대전 지역에서 김혜인 실종 사건은 장기 미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가족의 개인적 탐색 활동만 지속되었다. 2024년 10월 박선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억상실 관련 콘텐츠를 탐색하던 중 이서연의 음성 기록을 접했다. 음성에는 특정 지역 억양 특징이 존재했다. 충청권 억양 요소였다. 박선자는 청취 과정에서 개인적 친숙성을 인지했다. 내용 중 교육 관련 단편,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린 학생, 학습 환경, 교사 역할 감각. 박선자는 음성 패턴과 단어 선택에서 김혜인과의 유사성을 인식했다. 그는 단순 유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지만 반복 청취를 통해 친숙성 인식이 강화되었다. 이서연의 채널에는 과거 사고 시점이 2016년 1월 초로 언급되어 있었다. 김혜인의 실종 시점은 2015년 12월 31일이었다. 시간적 근접성이 존재했다. 박선자는 음성 자료를 저장했다. 반복 청취를 통해 개인 기억과 대조했다. 그는 가족 사진과 음성 기억을 병행 확인했다. 이서연의 기록 내용 중 교육 관련 단편은 김혜인의 직업과 일치 가능성이 있었다. 박선자는 동일 인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김동수에게 음성 자료를 제시했다. 그리고 김혜인의 이름과 이서연의 음성 사이에 연결 가능성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김동수는 박선자가 제시한 음성 자료를 반복 청취했다. 그는 단순 유사성 인식에서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려 했다. 직업적 경험상 가족이 유사성을 과잉 해석하는 사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음성의 억양, 어휘 선택, 문장 리듬은 개인 기억 속 딸의 발화 패턴과 일정 부분 중첩되었다. 그는 즉각적 판단을 유보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박선자는 음성 기록과 김혜인의 과거 음성 자료를 대조하려 했다.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녹음, 영상 속 음성, 일상 대화 기록이 확보되었다. 두 음성은 동일인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수준의 비교 자료는 아니었지만 유사성은 존재했다. 김동수는 공식 수사 경로로 접근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음성 유사성만으로 재수사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이 낮음을 인식했다. 따라서 민간 조사 경로를 선택했다. 과거 근무 시절 협업 경험이 있던 사설 조사자에게 연락이 이루어졌다. 조사자는 음성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공개된 채널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플랫폼 계정 정보와 업로드 위치 메타데이터를 통해 서울 지역 사용자가 특정되었다. 계정 등록 이름은 이서연으로 확인되었다. 주민등록 정보 조회 결과 이서연은 2016년 이후 행정 기록이 시작되는 인물이었다. 그 이전의 학력, 출생, 가족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신규 등록 형태의 신원 생성 사례와 일치했다. 조사자는 병원 기록 조회를 병행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 기록에서 2016년 1월 초 신원 미상 여성 환자 등록이 확인되었다. 해당 환자가 이후 이서연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입원 기록에는 두부 외상, 고속 충돌 유사 손상, 발견 위치 병원 외부 출입구, 인계자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발견 시점은 2016년 1월 3일이었다. 김혜인의 실종 시점은 2015년 12월 31일이었다. 시간 간격은 72시간이었다. 조사자는 시간적 연속성과 신원 공백 상태를 김동수에게 보고했다. 김동수는 이 시점에서 동일 인물 가능성을 현실적 가설로 인식했다. 이서연의 거주지와 직장 정보가 확보되었다. 그는 서울 구로구 소재 회계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었다. 사회적 관계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과거 기록 부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조사자는 직접 접촉 절차를 준비했다. 접근 방식은 충격 최소화를 고려한 단계적 설명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이서연에게 실종 가족 존재와 동일 인물 가능성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이서연은 조사자 접촉을 수용했다. 그는 과거 정체성 탐색에 지속적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 제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혜인의 사진 자료가 제시되었다. 이서연은 사진을 장시간 검토했다. 그는 외형 유사성을 인식했으나 자전적 기억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는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친숙감과 거리감을 동시에 보고했다. 기억 인출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서연은 과거 신원 확인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 공백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단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사자는 가족 접촉 의사를 확인했다. 이서연은 조건부 동의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의 기억 상태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동수와 박선자는 접촉 준비를 시작했다. DNA 검사 절차가 동시에 계획되었다. 동일 인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단계였다. 접촉 장소는 중립공간으로 설정되었다. 심리적 안전과 외부 압력 최소화를 고려한 선택이었다. 접촉 당일 이서연은 가족을 처음 대면했다. 그는 외형적 유사성을 인식했지만 기억 회복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동수와 박선자는 사진과 과거 자료를 제시했다. 이서연은 자료를 검토했지만 자전적 기억 연결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사진 속 인물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확신도 형성되지 않았다. DNA 검사가 실시되었다. 검체는 서울 소재 기관에서 채취되었다. 분석 기간은 수일로 예정되었다. 검사 결과 대기 기간 동안 이서연은 심리 상담을 병행했다. 정체성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존재했다. 김동수와 박선자는 서울에 체류했다. 결과 확인 전 귀가를 유보했다. 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친자관계 일치율 99.9% 이상, 이서연은 생물학적으로 김혜인으로 확인되었다. 김동수와 박선자는 동일 인물 확정을 수용했다. 이서연은 결과를 인지했다. 그러나 기억 상태는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혜인의 신원은 이서연이라는 현재 신원과 통합되기 시작했다. DNA 분석 결과가 확인된 이후 사건은 장기 실종 사건에서 강력범죄 피해 생존자 사건으로 재분류되었다. 김혜인은 생물학적 신원이 확정되었지만 자전적 기억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형성된 행정적 신원과 김혜인이라는 출생 신원이 동일 인물로 연결되었다. 경찰은 과거 사건 파일을 재검토했다. 실종 시점과 병원 발견 시점 사이의 공백 72시간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되었다. 김혜인의 귀가 경로와 발견 위치, 서울 사이의 이동 거리와 시간 조건을 고려할 때 타인의 개입 없이 설명 가능한 경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 기록과 당시 의료 영상 자료가 재확인되었다. 두부 외상 형태는 고속 충돌과 강한 물리적 충격이 동반된 손상 패턴과 일치했다. 낙상이나 단순 사고로 설명하기 어려운 강도의 외상이었다. 경찰은 김혜인이 납치 후 이동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가설로 설정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의료기관 앞에 피해자를 방치하고 이탈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병원 발견 위치와 외상 상태는 차량 사고 후 긴급 인계 형태와 유사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초 서울 및 수도권 교통사고 기록 중 동일 외상 환자와 연결되는 신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차량, 운전자, 사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병원 주변 CCTV는 보존기간 경과로 존재하지 않았다. 출입구 인근 차량 이동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시 병원 경비 기록에는 외부 인계자 확인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경찰은 납치 가해자가 피해자 생존을 위해 의료기관 앞에 방치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의도적 살해 대신 생존 가능성 확보 행동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범행 동기와 사고 발생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김혜인의 두부 손상은 의료적으로 장기 기억 저장 영역 손상으로 판단되었다. 신경 영상 결과 해마 및 측두엽 관련 영역 기능 손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고 이전 자전적 기억 소실과 일치했다.
신경과 전문의 평가에서는 기억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었다. 손상된 신경 경로는 재생 불가능 영역에 해당했다. 일부 감정 단서와 감각 기억은 잔존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건 기억 복원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록되었다. 김혜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사실 정보를 외부 자료를 통해 인지했다. 가족 관계, 출생지, 학력, 직업 이력은 문서와 사진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러나 기억 기반 정체성은 형성되지 않았다. 박선자는 딸의 생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성장 과정, 학교 생활, 교직 시작 시기, 가족 활동 기록이 문서화되었다. 김혜인은 해당 자료를 학습 형태로 수용했다. 김동수는 딸의 현재 인지 상태와 과거 기억 단절을 동시에 인식했다. 그는 생물학적 동일성과 심리적 단절이 공존하는 상태를 받아들여야 했다. 경찰 수사는 가해자 특정 단계에서 정체되었다. 식당 CCTV 속 남성은 여전히 신원 불명 상태였다. 동일 인물 추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김혜인 실종 시점과 병원 발견 시점 사이 이동 경로는 재구성되지 않았다. 차량 이동 기록, 통신 기록, 목격 정보가 모두 부재였다. 사건은 납치 및 중상해 사건으로 분류되었으나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문제로 실질 수사 진전이 불가능했다. 김혜인은 현재 서울에서 형성된 삶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축적된 행정기록과 사회관계를 계속 사용했다. 대전 가족과의 관계는 새로운 관계 형성 단계로 시작되었다. 과거 기억 기반 관계가 아닌 현재 인지 기반 관계였다. 정기적 만남이 계획되었다. 방문 일정은 월 단위로 설정되었다. 김혜인은 가족과의 접촉에서 과거 기억을 복원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인식 가능한 감정과 사실 범위 내에서 관계를 형성하려 했다. 박선자는 딸의 기억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심리 상담을 병행했다. 관계 형성 방식은 현재 중심 접근으로 조정되었다. 김동수는 사건 해결 불가능성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가해자 특정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 상태였다. 김혜인의 실종 사건은 생존자 발견으로 종결 기록이 갱신되었다. 그러나 가해자 미상 상태는 유지되었다. 김혜인의 과거 기억은 의학적으로 복원 불가능 상태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김혜인은 자신의 과거를 알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현재 삶을 지속하게 되었다. 김혜인의 신원이 회복된 이후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흐름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서울에서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온 삶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직장과 거주지, 사회적 관계망은 모두 그 이름 아래 형성되어 있었고 기억이 존재하는 유일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김혜인이라는 이름은 문서와 가족의 기억 속에서 사실로 존재했지만 그의 내부에서 자전적 연속성을 갖지 못했다. 대전의 가족과의 관계는 새로운 단계에서 시작되었다. 방문 일정은 월 단위로 정해졌고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은 안정적 패턴으로 유지되었다. 김혜인은 가족을 과거의 부모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현재 자신을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보호자로 이해했다. 관계 형성은 과거 공유가 아니라 현재 상호 인식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박선자는 딸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는 기억 회복을 기대하는 태도를 조정해야 했다. 상담 기록에는 과거 상실에 대한 슬픔과 현재 존재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기록되었다. 그는 딸과의 시간을 과거 회복이 아니라 현재 축적으로 인식하려 했다. 김동수는 관계 형성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과거 기억을 공유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현재 인지되는 보호자로 자리 잡아야 했다. 과거 사건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되었다. 현재 일상 정보와 생활 상황이 주된 교류 내용이 되었다. 김혜인은 대전 방문 시 과거 공간과 물품을 접했다. 가족이 보관해온 사진, 기록, 교재, 개인 물품이 존재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자신의 과거 사실로 인지했지만 기억 연결은 형성되지 않았다. 감정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직업이 교사였다는 사실을 학습했다. 초등학교 근무 기록과 교무 자료가 존재했다. 그러나 교직 경험에 대한 감각 기억은 일부 단편 수준에 머물렀다. 김혜인은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지속했다. 회계 사무소 업무는 안정적으로
현재 기능은 정상 범위였다. 가족 방문 이후 그는 상담을 통해 정체성 통합 과정을 진행했다. 과거 이름과 현재 이름의 공존 상태를 이해하는 작업이었다. 상담 기록에는 두 신원이 동일 인물이라는 인지와 기억 단절에 대한 수용 과정이 남아 있었다. 김혜인의 과거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가해자 미상 상태는 유지되었다. 경찰 기록에는 생존자 발견 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김동수는 사건 자료 보관을 종료했다. 그는 수사 기록을 더 이상 열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해자 특정 가능성이 소멸되었음을 인정했다. 박선자는 전단 배포 활동을 중단했다. 딸의 행방이 확인된 이후 실종 상태는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대신 가족 관계 유지에 집중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가족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정으로 자리 잡았다. 특정 기념일 중심 방문이 아니라 정기적 만남 구조가 형성되었다. 2016년 이후 가족이 중단했던 연말 모임이 재개되었다. 새해 전날 대전 방문 일정이 계획되었다. 김혜인은 그 날짜가 가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2015년 12월 31일은 김혜인의 기억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의 기억에서는 결정적 분기점으로 남아 있었다. 2015년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족은 다시 같은 날짜에 함께 모였다. 시간은 동일 날짜를 반복했지만 의미는 달라졌다. 김혜인은 그날이 과거 사건과 연결된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와 현재 존재 사이의 간극을 인식했다. 박선자는 딸의 현재 존재 자체를 의미로 받아들였다. 기억 회복 여부는 더 이상 관계의 기준이 아니었다. 김동수는 생존 자체가 사건의 결말이라는 인식을 형성했다. 가해자 처벌 부재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존재가 지속된다는 사실이 핵심으로 남았다. 김혜인은 자신의 삶을 두 개의 이름으로 인식했다. 김혜인과 이서연. 하나는 과거 사실의 이름, 하나는 현재 기억의 이름이었다. 그는 두 이름을 동일 인물로 이해했다. 기억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는 단절되지 않았음을 인지했다. 가족 관계는 과거 공유 없이도 형성될 수 있음을 경험했다. 김혜인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과거가 자신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김동수와 박선자는 딸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김혜인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현재를 경험으로 축적했다. 그 경험은 과거 기억과 연결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기억으로 형성되었다. 가족은 과거를 공유하지 않는 관계에서도 지속될 수 있었다. 김혜인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인지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존재는 남아 있었다.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과 과거를 잃어버리지 않은 가족은 서로를 다시 배우는 관계가 되었다. 그들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가족이 되었다. 김혜인은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 이미 시작된 삶을 계속 살았다. 김동수와 박선자는 딸을 다시 얻지 않았다. 이미 존재하는 딸을 현재에서 만났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서 관계는 새로 형성되었다. 시간은 과거를 되돌리지 않았지만 현재를 남겼다. 그리고 가족은 이해했다. 잃어버린 것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남아있는 것이 삶을 계속하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시간을 함께 느끼고 생각해 주셨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더라도 남아있는 관계와 현재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조용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으며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찾고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돌아온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가 우리 삶에도 깊은 의미를 남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한 번 더 떠올려 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관심과 공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아래에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남겨주시고 공감하셨다면 좋다고 표시해 주시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많은 이야기와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